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23회 민법 기출문제 풀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시행됐던 23회 민법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선 문제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합격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민법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분도 이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따라서 풀어보시면서 약 7, 8년분을 풀어보신다면 아마 오랫동안 민법을 공부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기출문제 풀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관습법입니다.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2. 이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3.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초리에 의한다. 5.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자, 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서론 부분과 같은 부분에 나온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민법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많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선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지문에 대해서 조문과 또는 판례를 명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조문 아니면 판례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조문이나 판례 중에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지문은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습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건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렇죠. 조문입니다. 185조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해서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둘 외에는 창설할 수 없다는 얘기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2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인정된다 그랬는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입니다. 이 판례 부분에 판례 번호를 명시해 드렸습니다. 우선 판시상을 보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소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판결 요지를 봅시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지 않는 한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 판례의 근간이 되는 그 사실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근데 이 무허가 건물을 몇 번에 걸쳐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A라는 사람에게서 B라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C라는 사람에게로. 그런데 문제는 이 무허가 건물이 이제 도로가 생기면서 일부를 철거하게 생겨서 보상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보상금을 타려고 하다 보니까 등기부등본 가져라 그랬겠죠. 이게 원래 무허가 건물입니다. 내가 이걸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 이게 주장했겠죠. 등기부는 없을지라도 관습상의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결국은 이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자, 3번 지문을 봅시다.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근데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우선 판례에 사실인 관습은 이 부분도 판례입니다. 84.323일에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은 없어요. 법적 확신이 없어서 관습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즉 법률행위의 해석이 모호할 때 해석하는 데 쓰인다든가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관습법이란 먼저 관습법을 봅니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계속 그것이 관행이 되다 보니까 생겼어요. 이런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범에서 승인 강행되기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습법은 법률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인 관습은 사회 관행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사회생활 규범에서 관습법과 같았지만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에서 승인될 정도 이르지 않았어요. 즉 법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적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의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으로서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 관행은 맞지만 법적 확신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순서를 보십시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 조리는 뭡니까? 마땅히 그러한 어떤 사물의 타당한 이치 그런 겁니다. 이거는 조문입니다. 1조입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4번은 맞는 겁니다. 자, 다시 1번을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권은 관습에 의해서 창설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인정된다고 그래서 틀렸죠.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뭐다?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네, 맞는 표현이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네, 민법 1조죠. 맞는 표현이죠.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 이 부분이 지금 다뤄지지 않았네요. 네, 5번 지문이 여기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네, 맞습니다. 이 판례입니다. 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봐두셔야 합니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관습법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뭔가 사회생활에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는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 또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구범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성의 종중원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종래의 관습은 그렇죠. 그 여성에게 이러한 지위를 인정 안 했어요. 종중원이 될 수 있는 남자만 될 수, 성인 남자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는 뭐합니까? 공동손주의 분묘수호라든가 봉제사. 여기서 가장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정중재산의 처분입니다. 정중재산이 땅이 많다든가 뭐 임야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처분하거나 할 때는 오직 그 종래관습법은 뭡니까? 남자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만 모여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남녀 평등이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여성단체나 여성분이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것이죠. 왜 여자는 남녀 평등인데 왜 여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느냐?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례를 내린 겁니다. 종래관습법은 성인 남녀만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 질서가 변해서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의 관습법은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래서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여성은 정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정례의 관습은 공동손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정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서 생리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 그렇죠. 남자에게는 생리적으로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아예 박탈해버린 것, 생리적으로. 이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 질서가 이제 이러한 구시대 유물 같은 이걸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이제는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은 이제는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에 적용해야 할 지금의 시점에서 보니까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어떻다고요? 법적 기본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을 다시 보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의 효력이 부정된다. 맞습니다. 여성 종중원의 자격 떠올려 보시면 이 판례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2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다면 판례에 따르라. A번입니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 행위를 한 자가 강형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한다. B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C.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D.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자, 옳지 않은 것, 즉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A, B, C 대 중에 틀린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답이 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하나입니다. 뭐죠? 네, A번 하나만이 틀렸고 B, C, D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지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번 지문입니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은 651조가 헌법 불합치로 폐지된 법률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같으니까 보죠. 이 민법 전 종전 651조 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2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제한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건물을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30년을 해주십시오. 임대차 기간을.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그랬겠죠. 알아보니까 20년을 못 넘는다고 하더라. 20년 넘으면 무효라고 하더라. 임차인이 그랬단 말이죠. 그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겠습니다. 아주 그 일시불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단축한다고 이렇게 법 규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약정기간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 그리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사정을 해가지고 30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장사가 안 됐든지 뭐 했겠죠. 그래서 어떻든 20년이 다 됐을 때 임차인이 주장을 합니다. 민법 651조는 강행 규정으로서 이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건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10년치를 되돌려 주십시오. 어차피 계약은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은 신의 측의 위반입니다. 왜? 자기들이 할 때 절대 이 문제를 뭐 거론하지 않겠다. 오히려 뭐 이렇게 해달라. 뭐 해가지고 강행법규 위반이라도 우리가 그 위험을 무릅쓰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다 하고서 30년을 해줬는데 결국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서 그 무효인 법률행위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주장한다는 것은 임대인 쪽에서는 뭡니까? 신의 측 위반이라고 말하고 이 임차인 쪽에서는 뭡니까?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이 임차인은 쉬운 말로 하면 좀 싸가지가 없는 신의 측에 위반한 겁니다. 이렇게 다투게 된 거예요. 이럴 때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보시죠.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렇죠? 이 임대인 두 사람이 다 했어요. 법률의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이 임차인이 그랬죠?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해서 신의칙 또는 금반응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앞쪽을 보면 결국 뭐라고 그랬냐면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대척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어떠냐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것이 되어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누구 편을 들어준 겁니까? 이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강행법규는 존속되어야 된다. 이쪽을 들어준 거예요. 이것저것 다 신의 측 위반이라고 해서 무효를 주장한다면 결국은 강행법규를 둔 그 법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행법규는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신의 측이라고 해서 신의 측 위반이라고 그래갖고 한다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강행법규를 손을 들어줘 가지고 뭘 들어준 겁니까? 무효라는 것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10년 무효라고 말하는 그 10년치에 대해서 환불해줘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강행법규와 신의칙 사이에서 갈등해서 대법원은 누구 편을 들어줬다? 강행법규 편을 들어줬다.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면 강행법규 편을 들어줬다. 강행법규는 준수돼야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B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것도 판례입니다. 신의 성실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라도 강행법규니까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이나 권리남용 금지 이것은 강행법규다, 강행규정이다 라고 판례가 인정한 내용입니다. C번입니다.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네, 또 판례가 이렇게 판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부치어서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는 보증인의 책임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대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D번입니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네, 이것도 판례가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밑에 이 판례의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학교가 있고 그 학교 뒷동산이 있는 데가 대규모의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교지를 받았더라면, 즉 이쪽에 대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학교 뒤쪽에. 그랬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예, 이걸 알렸더라면 그냥 안 받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안 알린 것이 신의칙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수문양제에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지문들을 보시죠. 법령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예, 신의칙에 반한다, 안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강행법규 위반을 들어줘서 아까 봤죠? 30년 예, 그 임대차 계약 맺은 것에 대해서 무효를 10년, 20년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강행법규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맞죠?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소송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왜? 공동묘지가 그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분양을 안 받았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고지하는 것은 신의칙이다. 그래서 이 표현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A번 하나가 틀린 것입니다. 다음은 형성권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취소권, 상계권, 채권자 대위권, 계약의 약정 해지권, 매매의 일방예약권. 자, 여기서는 지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취소권 배울 때 배우고 채권자 대위권 배울 때 배우고 하면 되니까요. 여기서는 형성권이 무엇이며 형성권 아닌 것이 무엇인가만 대략 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형성권이 아닌 것은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그러면 취소권, 상계권, 계약의 약정해지권, 매매 일방예약권은 전부 다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소면들을 전부 표기를 해드렸으니까 필요하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형성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형성권이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로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 건 민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법률행위 동의권 5조, 취소권 140조, 추인권 143조, 계약의 해지 543조, 상계권 492조, 매매 일방예약 완결권, 약혼해제 청구권, 약관해제권, 상속 포기권, 치료증감 청구권,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건 전부 다 형성권이다. 그다음에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판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채권자 취소권, 혼인 취소권 등도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깊이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하나를 배울 때 들어가서 이제 다 다룰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채권자 대위권을 보죠. 404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그러면 채권자 대위권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자, A와 B는 A가 채권자예요. B와 C는 B가 채권자예요. 근데 B는 부자력이에요. 돈이 없어요. 갚을 돈이. 근데 B가 C한테 받을 돈은 상당히 있어요. 예, 한 1억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B가 자기 받을 거, C로부터 받을 거 1억을 받아서 자기한테 갚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 채권을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럴 때 A가 할 수 있는 것은 B를 대신해서 B의 이름으로 C에게 이 채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A의 B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그의 채무자 B에게 속하는 채권 있잖아요. C에 대한 이 채권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런 권리는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보질 않고요. 뭡니까?
채무자, 자기가 채권 집행을 해야 되니까 자기 채권에 대한 집행 보전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이러한 형태로 본다고.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걸 보지 않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법률 관계를 집행하는, 이러한 그 집행 보전 또는 비의 채권에 대한 재산관리, 이러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형성권이 아닌 것으로 대부분 나오면 채권자 대위권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2.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4. 법인의 주소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있는 것으로 한다. 5.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물론 민법을 지금 오늘 처음 공부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틀렸어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맞아요.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해서 가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지는 그 주된 사무소, 소위 말해서 본점이죠.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맞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맞습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소는 뭐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이걸 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부산에가 가정집은 있어요. 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해요. 여기는 사업처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예요? 먹고 자고 가정생활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것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서울에서 사업하니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네요. 여기는 가정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갑니다. 여기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네요. 여기도 주소고 여기도 주소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건어물 장사를 하는데 저 강릉에서 말려가지고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도 지금 일주일에 한 2, 3일 가가지고 작업하고 여기서 돈벌이를 해요. 여기도 있어요. 세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세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소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소는 뭐냐? 사람과 장소의 밀접 정도가 주소만큼은 못해도 머무는 곳이에요. 3일, 4일 머문다든가 이런 것을 거소라고 해요. 좀 비슷한 게 주민등록지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것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장소, 이걸 주민등록지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거소, 그 다음에 가주소, 이것도 21조에 있어요.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를 정할 때는 그 행위에 관해서 이를 주소로 본다. 가주소를. 그다음에 법인의 주소는 그 사무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본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4번을 보겠습니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틀린 것이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맞고요.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해서 가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지는 그 주소인 사무소 소재지, 본점 소재지로 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17세인 갑은 2020년 6월 10일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및 처분 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병에게 50만 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을은 갑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2020년 6월 20일 병은 갑에게 매매 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4.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을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병은 갑에 대하여도 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한 번에 답이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1, 2, 3, 4는 틀렸다는 얘기죠. 무엇이 틀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의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드릴게요.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병이 있습니다. 자, 갑은 미성년자입니다. 이게 제한 능력자죠. 병은 지금 노트북을 업자입니다. 노트북. 그래서 갑이 갑과 병 사이에 노트북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죠. 그런데 을은 갑의 뭡니까? 법정 대리인이에요. 뭐 아버지라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자, 미성년자 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도식을 그려보면요. 우선 갑은 미성년자 자신이 이 노트북 구매에 대해서 이 법률 관계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법정 대리인 을도 취소할 수 있어요. 또한 을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추인할 수도 있어요. 추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법률행위에서 동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죠.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 갑은 취소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이것을 추인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자예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추인은 안 돼요. 그러나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는 할 수 있어요. 추인하려면 이 사람이 성년자, 즉 19세가 된 다음에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은요. 병은 이 누굽니까?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추인하겠느냐 의사 여부를 물을 수가 있어요. 추인 여부를. 일정한 기간 내에 아무 답장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 을에 대해서도, 즉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도 추인하겠습니까? 이 여부를 확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추인 여부 확답을. 이 정도를 눈여겨봐두시고요. 우선 취소는 갑도 취소할 수 있고 을도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도. 병은 이거에 대해서 철회는 할 수 있어요. 철회. 이 정도를 봐두시고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갑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취소할 수 있죠. 5조 140조에 보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은 갑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법정 대리는 그냥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우선 성년은 19세로 성년이 됩니다. 아까 5조 보았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법정 대리인을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행위 취소권자는 첫째,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도 할 수 있고요. 그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두 사람 다 그냥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아까 누구였습니까? 병이었죠. 이 상대방은 추인 여부를 확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추인하겠냐 안 하겠냐 이렇게 누구에게요? 을에게. 그런데 갑이 어느 날 성년이 됐어요. 그러면 갑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 성년이 안 됐어요. 아직은. 그러면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하겠느냐 이 여부를 확답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2020년 병은 갑에게 매매계획이라는 추인임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때는 아직 성년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병은 갑에게 매매계획이라는 추인 여부 확답을 구할 수는 없고요. 누구에게 합니까? 법정 대리인 을에게 하겠죠. 이것도 틀린 것이죠. 네, 그 조문이 나와 있으니까 조문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4번은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을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선 답도 말씀에 추인은 촉구할 수 있어요. 다만 자신이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추인하겠는지 여부를 촉구할 수는 있어요. 다만 못하는 건 이거예요. 16조에 있는 상대방의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면 할 수 없다는 것. 그건 뭐냐면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측에서는 취소할 수 있죠. 이 상대방 쪽, 즉 병은 철회를 할 수 있어요. 취소와 비슷한 거죠. 병도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군 줄 알았다면,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었다면 철회할 수는 없어요. 오직 추인 여부에 대해서만 확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병이 체결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병은 갑에 대해서도 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철회나 이 거절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몰랐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추인이 있기 전에 병은 갑에 대하여도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전체를 살펴보면요. 갑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니요. 바로 성년이 되기 전에도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을은 갑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니요. 갑이든 을이든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0일 성년이 되기 전이죠. 병은 갑에게 매매 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갑이 아니라, 그렇죠, 보호자인 법정 대리인 을에게 해야죠. 아직 성년이 안 됐으니까 추인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을에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을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추인 여부의 확답은 촉구할 수 있으나 철회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병은 갑에 대해서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것입니다. 6번입니다.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일종의 법정대리입니다. 3.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4.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 행위는 소급화의 효력을 잃는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답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까?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맞는 표현입니다. 지문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1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당연한 것이죠. 부재자라는 것은 현재 있는 곳을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어디를 떠난다거나 하는 거 없죠. 그래서 부재자는 법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문부터 보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근데 판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법률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따라 선임되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법정에 위임관계 있다. 그래서 맞는 것 표현입니다. 3번입니다.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22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전항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여기겠네요. 종료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부재자입니다.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즉 재산관리를 명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 데도 같다. 본인이 그 후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타났어요.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어요. 정한 때는 그랬잖아요.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법원은 본인이나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했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처분 결정을 취소해 줘야겠죠. 그러나 어떻든 본인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재산관리에서 관리인에 대해서, 그렇죠, 처분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정 취소 처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4번 지문입니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 허가를 얻어서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에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효력을 잃을 뿐 이미 한 법률행위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즉 재산관리인 그 지정 처분이 결정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취소 처분의 효력은 장래의 형하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정상적인 재산관리인으로 있을 때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재자의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판결 요지를 보면 법원에 의해서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선임 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하였으니 이 결정 후에 확실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은 선임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죠. 그래서 부재자로서 이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 관리인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뭐 법원에 처분 허가를 얻었거나 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임야라든가 이런 걸 팔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이 부재자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죽은 날짜를 보니까 언제냐면은 이 매매를 예를 들면 뭐 2000년 12월 31일 날 했다. 근데 죽은 날짜를 보니까 1999년 뭐 6월 달에 죽었다. 그러면 이 매매가 있기 전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날짜에 이 땅은 이미 누구 것이 됐어요. 이 상속인들의 것이 된 거죠. 그 자녀들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 것인 줄 알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제분 중에 이제 한두 분이 이 매매계획의 효력을 이제 다투게 됐었겠죠. 이것은 무효다. 이미 우리 앞으로 상속이 된 땅인데 이것을 상속재산관리인이 팔았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게 됐고, 왜냐하면 땅값이 많이 올랐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된 것인데 결국은 법원이 말한 건 어떤 겁니까? 유효한 그 재산관리인으로 있을 때 한 처분행위는 그 이후에 그 재산관리인의 취소 처분을 내려졌다 할지라도 이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행위에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5번입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는 것이죠. 공시송달 이대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어요. 그러면 송달도 누구에게 합니까? 재산관리인한테 해야 돼요. 그런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공시송달을 해버렸어요. 즉 뭡니까? 법원의 게시판에다가 공시송달 공문 붙여놓고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항소를 못했어요. 항소 기간을 놓쳐가지고 이러한 사건인데 그 공시송달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다면 그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에 관한 어떤 것들은 통보를 해야지 부재자에게 통보해가지고 나중에 법원에 걸어놓고서 공시송달로 효력을 인정한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6번입니다.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다. 법원에 의해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의 효력을 잃는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소송달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좀 전에 했으니까 이제 눈에 들어왔죠.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다. 맞죠? 법원에 의해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죠.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에 그 허가 결정이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미 한 처분 행위는 적법에서 소급화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읽나 그래 틀렸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7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2.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우선 답은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것입니다.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번 보죠. 1번은 63조입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혼인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특별대리인입니까? 임시이사를 선임해야죠. 네, 조문입니다. 63조. 이사가 없거나 결혼. 그래서 결혼에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결혼이니까 임시로 이사를 선임해야겠죠. 임시이사 선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대리인이 틀렸죠. 특별대리인은 어떤 때 선임해야 합니까? 64조에 있어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법인의 이사가 A, B, C, D, E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법인의 뭐 이런 건물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이 이사 중 한 사람인 A에게 매각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A와 이 법인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죠. 이익이 상반되는 거예요. 이쪽이 손해보면 이쪽이 이익이고 이렇게. 이런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에 있어서 A는 의결이 없고 대표권도 없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선임해야 한다? A 대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상반될 때는 특별대리인, 결혼이 있어서 안 될 경우에는 임시이사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각자가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틀린 거죠. 58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가 여러 사람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과반수로서,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결정권은 과반수예요. 그런데 법인의 사무에 관해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각자가 대표해요. 각자 대표. 그래서 결정은 과반수, 대표는 각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은 과반수로 해야 합니다. 3번. 정관의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이 있어요. 해임 사유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이거 판례에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원칙적 소급거였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맞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이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가처분 그 결정으로 직무집행 정지가 내려졌어요. 당신의 그 직무를 정지한다. 그래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직무집행 정지가 풀려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직무집행 정지라면 뭐예요?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법인이 어떤 것을 팔아먹었다고 합시다. 팔았다고 합시다. 매매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네가 대표가 맞다. 대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직무집행을 걸었는데 이것은 대표가 맞다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지된 기간 중에 이 활동까지 뭡니까 소급에서 유효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 당신이 한 활동은 대표로서 활동한 게 맞아요. 유효해요. 그러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에 한 이 법률행위 이거는 뭡니까 절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여기서 취하됐다 해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해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뭡니까? 절대적 무효다. 유효하게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5번입니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주장할 수 있죠. 예,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의 하자가 있다면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 부분이요. 예, 누구든지 무효면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무효가 되려면은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고 하자가 중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적인 판결을 얻으려고 하면 즉 A가 이 법인에 대해서 그 이 이사회 결정은 무효다라는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을 걸어서 이겼어요. 이 판결의 효력은 대세효가 없어요. 이 A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주장할 수 없다. 이 판결의 효력은. 그러나 주장은 무효다라고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다만 이 판결의 효력은 거기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판결은 이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시 보면요.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거는 지금 아까 그 문제가 새로운 문제네요. 바로 새로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법인이 공익을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시인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 대강 답은 눈에 들어왔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사단법인의 정관이 자치법규로 하더라도 그냥 다수결의 방법으로 자의적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은요, 맞는 지문입니다. 하나하나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57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 임명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해도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사는 법인의 정관 또는 총회의 기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니까. 뭐 안 뒀다 해도 문제될 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명령을 정하지 않았다 해도 정관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57조는 법인은 이사를 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목적 유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아까 봤죠? 공익을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조에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강행 규정이냐? 이제 아까 이것을 물었었죠? 그게 강행 규정이냐?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민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양독 또는 상속할 수 있다라고 정관을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은 골프장. 예, 골프장에서 그 골프 회원권이 있죠. 이걸 양도 상속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정관으로 정했더니 이것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고 의무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상속할 수 있다라고 정관을 정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아니다. 유효하다. 그런데 법원은 양도 상속이 허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5번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판례를 읽어보시면 그대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9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해상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을 한다. 사단법인의 청산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청산 중에 법인은 변제기 이르기 하면 채권에서 변제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법인 내에서 청산 법인으로 존속한다. 자, 우선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맞습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는데 그러는데 이건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뭡니까?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출생과 사망은 법원이 감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호적, 지금은 가족관계법, 이쪽도 이게 법원의 사무인데 읍면동에다가 위임 준 거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이건 사람으로 말하면 이 자연인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사망입니다. 예, 사망 신고하는 거죠. 이것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검사 감독합니다. 주무관청이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라고 인정하면 이입청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청산 중에 법인은 변제기 이루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청산을 하고 회사가 이제 법인이 없어져야 되는데 1년 후에 갚을 거라고 해서 안 갚으면 안 되겠죠. 변제기 이루지 않았다고 해서 갚으면 갚아버리고 청산하고서 끝내야겠죠. 5번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동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인에서는 청산 법인으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모든 조문을 다 달아놨으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또 모든 그 판례들을 여기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판례들을 화면을 정지하고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문들이 여기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그냥 알 겁니다. 판례와. 다시 한 번 더 9번을 살펴보면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한다가 아니라 누가 검사한다고요? 출생과 사망은 법원이. 그래서 이렇게 해산과 청산은 이 법인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사단법인은 청산인이 필요가 있냐면 임시청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각주 달아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 이루지 않은 채권에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인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합니다. 10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위에 속한다. 맞죠?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치 적용한다. 맞습니다. 정중이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판례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죠.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해서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맞습니다.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전부 다 그 각주를 다 달아놨으니까요. 보시면 될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위에 속한다. 이건 그냥 조문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지에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 나와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 법인격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유치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해.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규정들은 유치 적용하겠다. 만약에 비법인 사단이 사단에 관한 규정을 유치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것 끌어다가 유치 적용할 게 없어요. 가장 비슷한 게 비법인 사단과 비슷한 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유치 적용하는 겁니다.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 비법인 사단이죠. 비법인 사단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종중하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이 재산권, 교회는 뭐 예배당 건물, 종중은 임야 땅 이런 걸 놓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성문에 종중 규약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냐? 이게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종중 규약이 이런 거 같지도 않고 그냥 관습대로 해오던 건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종중이 아니다 그러면요. 종중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꼭 종중 규약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랬죠. 이렇게 성문 얘기했어. 종중 규약이라는 게 있어야 없어도 종중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회가 실체를 갖춰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에 교회의 대표자가
그 외로 예치도한 권리물 교육이 지속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명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